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 오늘 그 국회 도서관에 갔다가 예, 여의도에서 우리 그 애국자님을 만나서 엄격길에 그 당사에 처음으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 예, 예. 그 이규택 의원님도 만났고, 또 조원진 대표님도 뵙고, 그리고 몇 분의 당직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 연석회의가 있고 바쁜 것 같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어제 파주의 그 대단한 애국자, 그분의 이 조남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해직 기자 출신의 그 중앙일보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그 선거 홍보, 기획,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한 경력하고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규택 의원님과 선후배로서 이 통화를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유용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예, 아마 그 대한애국당의 선거 전략과 인재 영입에도 본물이 터질 조짐이 있다는 것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지 여러분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논평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청국 관련 반중 집회 운운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등 강대국의 그 역학관계 속에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외교 안보는 물론 정치적 판단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반중 집회에 운운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한애국당 분탕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현재의 정세와 현실을 직시하는 온고지신의 해안을 통해서 국가안보와 국방안보, 외교안보의 가치를 직시할 시점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국가안보라는 말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목적의 가치 등과 더불어서 군사력, 경제력을 총체한 국력을 말하는 것이고, 외교안보 또한 외교력에 의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또 자국안보를 위해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협력을 확보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국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일부로서 군사력에 의한 안보의 전략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불량국가와 대치하고 있고 전력 배치, 공군력, 해군력, 지상군 전력 등을 구축하고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불가근 불가원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교 전략은 동맹국 관계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변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자성자박해서 뜬금식의 반중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게 하는 몰상식의 매국적 행위라는 점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상호 견제와 우열 다툼이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무엇보다 법통의 처신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은 전쟁에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반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좌한당으로 토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평은 헌법 개정안 중에서 지방분권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만큼 잘 들어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오늘 예. 26일 대통령안으로 준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헌법을 몇 명이 앉아서 한 달 동안 주물러서 국민들에게 3일간 공개하고 대통령이 발의하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푸틴이 독재를 하는 러시아도, 시진핑이 독재를 하는 중국도, 3대 세속으로 70년간 독재하는 북한도 자기 나라의 헌법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기가 찹니다. 우리 대한민국 100년 대리계의 방향을 결정한 헌법을 무슨 번갯불에 콩뿌아 먹듯 하려고 하는 짓거리 자체가 선한 국민들한테 눈 감고 아웅하며 갑질 패거리들의 집권 연장으로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논리밖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법은 모든 법을 아우르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개정 후 수년에서 수십 년간 국가를 운영하는데 큰 지표로 이용되기 때문에 국회는 개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 국회들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을 무조건 막아야 하지만 역부족일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합리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 애국자들도 여론 형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여당은 그렇게 쉬운 일에 꼼수를 부리는 것은 장기 집권의 함정을 숨기고 동시투표와 지방분권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밀어붙이기식 개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헌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말하며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바꾸려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실상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헌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그 개헌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거. 지방분권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물론 1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데 1조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3항이 추가가 되는데 3항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는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헌법이 깨지는 거죠. 논리상으로는 1항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117조에 주민은 그 지방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1항입니다. 2항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3항은 정부 간 사무 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라고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정부라는 이름이 국가 해체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이런 것들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1차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소위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야 할 사무가 전국에서 통합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우리 국가는 절름발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 그러니까 미국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방행정부의 종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정부의 종류를 주민투표를 거쳐서 나중에 연방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분권에 관한 조례만 이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국민 통합보다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역 분열에 의존하는 후진적 정치 형태를 제어할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지역주의가 심화가 되고 고착될 것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개헌 안에 숨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는 좌파 영구 집권, 다른 하나는 보수 개멸, 또 다른 하나는 헌법상의 세종 천도로 충청표 굳히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정부와 입법권, 제40조,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8조, 외교, 국방, 국가 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 입법권을 가진다. 1항입니다. 2항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 3항은 지방정부는 그 관할 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4항은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회에 지방사무에 관한 입법권을 부여했습니다. 분권국가의 전통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할 경우에 국가적 통일성이 해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지역 정치 세력의 볼모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문위가 제시한 개헌안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은 곧 국가나 준국가를 구성하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바꾸게 되면은 국가 형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헌안대로 진행이 되면은 연방 내지는 준국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 1조를 개정해야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파괴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조 같은 경우는 외교, 국방, 국가 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전국 규모 사업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문위가 제시한 개헌안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은 곧 국가나 준국가를 구성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바꾸게 되면은 그 자체로 국가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말도 안 된다는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겁니다. 기상천외한 발상이
바로 이 성공회대 정혜국 교수, 우리 국정원 망가뜨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발의를 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거 청와대에 갖다 준 겁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 개헌안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연방국가 내지 준국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 역시 헌법 1조를 갖다가 개정해야 되고 이게 바로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방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왕적 시도지사 출연을 막기 어렵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지방분권은 지자체 간 불균형을 고착화하게 될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5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선출직으로 할 경우에 지역의 검찰, 경찰, 행정이 타분히 정치화될 우려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 다 국가의 형태를 바꾸자는 것이죠. 사법권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야 하는데 지방마다 모두 다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방정부에다가 법률 제정권을 준다는 것은 조그만 나라를 대체 몇 개로 쪼개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재정. 제119조입니다.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자치 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2항,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3항, 지방정부에게는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항,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5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119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막강한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재정권까지 부여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이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방법은 규정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자재, 지방정부의 파산제도, 파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회수 이런 등의 규정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조 1항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자치 사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비도 자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립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중앙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다 법률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 또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타주 농민의 생각은 이런 헌법을 개정하려면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국민 대표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개헌안을 내고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 바로 세운다면서 과거 정권이 추진한 모든 정책을 적폐로 단정짓고 청산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모조리 좌파 성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 개헌안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강주 폭동과 건국일 변경 근거를 헌법 전문에 넣고 시대의 사기극 연방제 통일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개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구자익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했다면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노무현이가 특권 중에 특권을 꼽으면은 좌희정 우강제라고 하였고 비서실장 문재인이를
5년 재임 기간 내내 채권으로 두었습니다. 노무현이는 뇌물로 자살을 했고 우광재도 교수도 갔다 왔고 안희정이도 희대의 성폭행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이 보는 눈이 전과자들만 잘 보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헌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정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방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방점, 개헌안이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정권에 대한 생각, 이 개헌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